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현재 급격한 금리 인상 진행 과정 중에 있죠. 하지만 긴축 과정에서 순식간에 저금리로 전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을 여러분들이 잘 노리면요, 부자가 될 수 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오늘 내용 중요합니다. 구독으로 6개월 뒤의 부동산 시장을 미리 아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의 정책금리 결정 역사를 보잖아요. 언제나 산 모양을 이루게 됩니다. 금리를 이렇게 쭉 올렸다가 쭉 낮췄다가 쭉 올렸다가 쭉 낮췄다가 쭉 올렸다가 쭉 낮췄다. 급격한 금리 인상 이후에는 어김없이 급격하게 금리를 내렸다는 게 언제나 동반됐다는 부분이죠. 아니, 그러면은 급격하게 낮출 거 금리 왜 올렸지?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린다는 건 아마 지금 상황 보시면 다 이해하실 거고요. 그러면은 급격하게 올렸던 걸 왜 급격하게 낮춘다? 위기가 오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기 이전에 저금리라는 환경이 있잖아요. 일단 이 저금리가 시작되면 시장 참여자들이 장기화가 될 것을 믿어요. 그러면서 기업이나 가게, 정부에서 부채를 마구마구 늘려나간다는 부분이죠. 그러다가 급격한 금리 인상 과정에서 이런 과도한 부채가 디폴트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실물 경기와 금융자산 가격의 동반 추락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것을 막고자 중앙은행이 개입을 한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급격하게 금리를 낮추면서 대응을 한다는 겁니다. 자, 얼마나 큰 위기가 발생해야 통화정책 방향이 바뀔까요? 특정 대륙에서 여러 국가가 연쇄적으로 외환위기를 겪거나 또는 주요 국가에서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는 통화정책이 바뀔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현재 주요 국가에서 위기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위기 발생 가능성이 큰 두 개 국가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과 일본이죠. 영상으로 여러 번 달아드렸어요. 그래서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영상 뒷부분에 저희가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국가보다 위기 시작이 훨씬 빠를 것 같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유럽연합입니다. 자, 유럽연합은 2011년 재정위기, 남유럽 재정위기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면서 10년간 경제 좀비란 이야기까지 듣고 있었죠. 그런데 그 2011년 재정위기를 겪었던 국가들의 위기가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디?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등이라는 거죠. 자, 과거 유럽 재정위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유럽 경제 침체가 가속화가 돼요. 자, 그러자 각국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적자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부양 정책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GDP 대비 막대한 정부 부채를 보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GDP 대비 정부 부채 126%, 그리스 150%, 아일랜드 111%, 포르투갈 117%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는데, 또한 여기에 그나마 정부 부채 비중이 다른 데 비해서 낮아 보였던 스페인까지 저축은행 부실 확대 및 지방정부 재정 부실 문제가 커지면서 위기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재정 취약 국가 중심으로 국채 금리가 치솟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자금 지원 없이 재정이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국가에 유럽중앙은행과 IMF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기 시작했고, 재정 건정성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지출을 줄여나가는 재정 긴축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유럽 재정 위기는요, 애초부터 쉽게 해결이 어려운 구조였어요. 왜냐면은 일반적인 위기 국가의 탈출 과정을 보면요, 일단 위기가 발생을 해요. 주로 외환위기겠죠. 그러면은 외부에서 지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지원을 받고 긴축과 구조 개혁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은 일단 위기 국가에서는 화폐 가치가 절하가 되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자국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결과를 만들게 되고, 그것이 빠른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문제는 EU에서는요, 위기 국가가 금리와 환율 카드를 적절히 사용할 수 없다 보니까 침체가 장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할 수 있는 것은 긴축밖에 없어요. 재정 긴축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재정 긴축을 하게 되면 복지 혜택이 줄어들다 보니까 시위가 거세지고, 이런 과정에서 정치권이 극좌 세력에서 집권하는 결과가 만들어지면서 유럽연합과 갈등이 이어진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유럽 재정위기는 그냥 몇 개월 잠깐 반짝하고 끝난 게 아니라 굉장히 장기간 이어지는 위기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2015년부터 유럽 재정위기 문제가 쏙 들어갑니다. 바로
제로금리 정책과 양적 완화 때문이죠. ECB에서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낮추고요. 매월 천문학적인 규모의 양적 완화에 들어가면서 채권을 매수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35%가 넘던 그리스 10년물 국채금리가 1%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금리가 낮아지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많은 부채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EU는 이례적으로 재정 준칙을 완화하게 됩니다. 자, 유럽 재정 위기 이후에 2012년 지출 준칙을 개정을 해요. 그래서 정부의 지출의 증가율을 제한했는데 그것을 한시적으로 허용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왜? 코로나19에서 빨리 탈출하라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남유럽 부채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스, 자, 위기 당시에 170%가 넘었던 부채 비율이 200%를 넘게 되고요. 이탈리아도요, 부채 비율이 155% 수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스페인도 120%, 벨기에도 110%를 넘게 된다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부 지출을 많이 늘리게 해준 상황에서 이거 다시 유로존 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 이런 경고가 2020년 5월부터 나왔어요. 근데 2020년 5월 하면 벌써 2년 전 얘기죠. 왜 이게 문제가 안 됐을까요? 계속 유럽중앙은행이 채권을 사주기 때문이죠. 양적 완화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많은 채권을 발행했던 게 문제가 안 됐던 겁니다. 자, 하지만 유럽 연안에 고물가가 닥쳤어요. 유로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1%, 10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죠. 자, 이 고물가는요, 유럽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 정책 사용을 중단시킬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개입도 저물가 상황에서 가능했던 건데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자, 당연히 물가에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중앙은행에서는 양적 완화 종료와 더불어서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2년 3분기부터 채권 매입이 종료됐고 채권 매입 종료 시점과 동시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한 번에 빅스텝 밟았고요. 9월에도 빅스텝 추가 단행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자이언트 스텝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금리를 올려가는 와중에 에너지난이 남으면서 인플레이션이 더욱더 심해질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에 따라서 추가 금리 인상 여러 가지 악재가 지금 동시에 덮친 게 유럽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국채금리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10년물 국채금리가 3.9%까지 올랐어요. 불과 1년 전에 0.6%였거든요. 그리스 10년물 국채금리도요 2.5%에서 4.2%까지 올라갔습니다. 부채는 2012년부터 훨씬 늘어났는데 국채금리까지 치솟는 상황이 온다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2012년 재정위기 이제 또 오겠다, 재정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는 전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야, 10년 전 공포가 재현될 것이다, 이런 공포가 커지고 있다는 거죠. 자, 만약 유럽 위기가 다시 재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원자재 가격부터 코코라 내리겠죠. 진짜 수직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금융자산 가격 더불어 폭락하겠죠. 투자와 소비 당연히 감소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성장률과 고용, 물가의 급격한 하락세로 나타난다는 부분이죠. 결국 이것은 각국 통화정책의 변화, 특히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럼 집값은 언제가 가장 낮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준금리 3% 이상에서 위기가 찾아오면 그 시기가 가장 낮을 거라는 거죠. 당연하죠. 기준금리 3%면 가만히 있어도 집값 폭락하는데 위기까지 쫓아와가지고 금융자산 폭락하고 있는 상황이면 부동산 가격 훨씬 더 떨어지겠죠. 왜? 이런 위기가 오면 일단 유동성 위기부터 부르기 때문입니다. 시중에 현금이 말라버려요. 그럼 부동산 가격은 침체가 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때가 가장 바닥일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가 올지 안 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위기의 환경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게 본격적으로 언제 금융시장을 딱 때릴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권해드린 게 실수요자는 그냥 기준금리 3% 이상, 이건 다가오는 현실이잖아요. 그때 나의 전월세 만기 시점이 다가오면 적절한 내 집 마련 타이밍이다. 아무리 싸게 잡으면 뭐예요? 내가 들어가서 살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내 집 사놓고 못 들어가는 사람들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전월세 만기 시점에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야, 이런 위기 관련된 부분은 왜 하고 있냐? 오히려 투자자한테 좋은 기회라는 거죠.
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적극적인 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제가 볼 때 이런 위기들이 길게 가지는 않거든요. 적극적으로 완화적 통화정책 방향이 다시 나오게 되면 시장은 언제든지 반등하고 그것을 기회로 막대한 부를 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 잊지 마시고요. 저희가 위기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쇼킹 부동산에서 자주 다뤄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락하는 아파트 무서워서 못 사겠다고요? 그냥 분양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폭락에서도 안전한 분양 나와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라고 말씀드렸죠. 쇼킹 부동산 블로그 자료실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공급 정보와 당첨 팁 저희가 서적에도 총정리해 두었습니다. 쇼킹 부동산 투 청약 갑부란 서적입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로또 분양 당첨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